안녕하세요. 의사소통과 기초글쓰기 수강을 하고 있는 울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그 수업에 AI를 어떻게 하면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의사소통과 기초글쓰기에도 이 AI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5주 정도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 수업으로는 AI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뭐 산업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산업공학과 내에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뭐 여러 분야,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도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 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추후에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차의 목표는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글쓰기 또한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최근에 대표적인 AI 서비스, 특히 2025년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AI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그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64년에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화제를 얘기하고 같은 패션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매스미디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요. 반대의 경우로 매스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여기서 핵심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할 때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공유한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아주 뚜렷한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데 과거에 라디오가 있었고 원래 라디오, 그리고 TV, PC, 인터넷, 스마트폰, AI까지 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AI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갖고 왔고요. 그때 생각해 봤었을 때 이제 각각의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의 예로 TV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TV를 쓸 때는 그냥 쉽게 리모컨 같은 거 그냥 쓰고 뭐 채널을 브라우징 하면서 뭐 보긴 하죠. 근데 이제 TV를 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TV에 정말 미디어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공급하는 뭐 KBS, SBS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떠한 화면을 송출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의 초창기 시절에는 뭐 이런 라디오가 맨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우분들이 있죠. 이런 성우분들이 라디오를 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줬다고 합니다. TV에서. TV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 걸 왜 보여주지? 그냥 뭔가 말이 나오면 그 말에 관련된 영상이나 화면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때 TV의 초창기 시절에는 라디오를 사람들이 대부분 썼기 때문에 라디오는 대부분이 성우가 그냥 말을 하는 것을 전달하는 미디어였기 때문에 TV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TV라고 뭐 화면을 막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 화면이라고 하는 거,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시대에 맞게 음성을 잘 읽어주는 성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화면에다가 그냥 성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심심했다는 거예요. 심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카메라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여러 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여러 대의 모습을 각도에 따라
찍어 놓고 이 각도에 따라 찍어 놓은 영상들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편집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TV의 파워풀함이 좀 더 강화가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PC가 처음 도입될 때는 어떻게 썼냐? 뭐 우리는 사실 뭐 리모컨을 썼기 때문에 리모컨을 막 조작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 리모컨만으로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 키보드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고, 또한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AI가 등장했을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기와 인터랙션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랬을 때 2007년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이 기술이 등장했었는데, 미디어가 등장했었는데, 이제 뭐 TV에 사실 없었던 뭐 결제, 인증, 뉴스 읽기, 방송 시청, 뭐 여러 가지 행태를 이제 다 모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갑자기 이제 2022년에 AI라고 하는, 물론 AI라고 하는 것은 2022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2022년에 모든 대중들이 알 수 있게 된 사건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챗 GPT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신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채팅만 입력하면 답변을 준다 라고 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쓰게 된 거예요. 막 그냥 물어본 거죠. 뭐 너는 누구야? 아니면 뭐 언제 일어났던 사건을 알아?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할 수 있었던, 뭐 구글에서 할 수 있었던 검색, 뭐 네이버에서 할 수 있었던 검색, 아니면 뭔가에 다른 뭔가 긴 글이 있었을 때 뭐 요약, 이런 단순한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AI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질문만 하는 걸로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뭐 고민이라기보다는 뭔가 의문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1년여 만에 굉장히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2025년 현재 ChatGPT가 가장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뭐 구글의 제미나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뭐 클로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우리나라에는 뭐 아수겁, 뭐 리툰업,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리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고,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글쓰기와 의사소통에 이런 AI를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 5주간 한번 소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은 새로운 미디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본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쓰기 전에 이제 그래도 A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좀 배워보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 간략하게 상식 수준에서의 그 지식을 갖고 왔는데, 인공지능을 쪼개서 하면 인공, 지능이라고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 것이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보통 표현은 본능이나 반사적인 행동이 아닌 사고와 추론, 이해를 통해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이런 능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AI라고 하는 것을 총 3개 정도로 최근에 분류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weak AI라고 해서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제한된 환경에서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텔리전스. 뭐 예를 들면 이 그림입니다. 여기 뭔가 공장 내에서 이런 조립을 하기 위해서 각각 이런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뭔가 갤럭시에서 뭔가 이런 화면을 봤었을 때 이렇게 딱 동그라미 치면 이 이미지는 무엇인지 바로 검색해주는 기능이기도 하죠. 그런 약간의 기능, 이런 것들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가 강인공지능인데, 강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만큼의 똑똑하다. 그럼 아이언맨에서 뭐 자비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자비스에게 이제 아이언맨이 뭔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주고, 그 대답해준 거에 대한 뭐 솔루션도 막 제안해주고, 이렇게 해야 뭐 고장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전반적인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을 이제 Strong AI라고,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또한 뭐 AGI라고 하는, 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표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사실 이 강인공지능하고 초인공지능의 뭐 중간 정도의 형태, 아니면 강인공지능의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튼 여러 사람들마다 이런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의 뭔가 특정한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브로드하게 넓은 범위에서 이 뭔가의 지능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작동 원리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이 2cm라고 하는, 뭐 2m든 뭐 2cm든 여튼 이 사각형에 있는 거예요. 이 사각형에 내접한 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공식 예전에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cm 1cm 파이 하면 3.14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컴퓨터가 한번 풀어보게 하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로 한번 풀어보게 하자 라고 했었을 때 많이 나오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 미터라고 했네요. 센티미터가 아니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미터, 그러니까 반지름은 1미터라고 했었을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아까 파이 r 제곱에서 파이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면 이 정사각형 안에다가 그냥 이 점을 그냥 막 뿌리는 겁니다. 랜덤하게. 예를 들면 1000개를 뿌렸을 때, 그럼 지금 초록색하고 이 분홍색의 점이 뿌려져 있죠. 그리고 10,000개를 뿌렸을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10만 개를 뿌렸을 때를 해가지고 뿌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초록색 점과 이 분홍색 점의 이 비율을 한번 구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점을 그냥 랜덤하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여기 속하는 이 넓이 비율을 봤더니 3.14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 원줄,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이 값과 이 점을 임의로 뿌렸을 때의 이 넓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해진다 라고 한다는 거죠. 즉 뭔가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랜덤하게 뿌려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 이런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잘 하면 되겠죠. 이 점을 10만 개 뿌려가지고 이 10만 개 중에 분홍색의 개수, 초록색의 개수를 이제 뿌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들어있는 이 점의 개수만을 셈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구했던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의 원리인데, 이거와 같이 인공지능은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뭔가의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는 점이었던 거,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뭔가를 넣어서 이 많은 데이터로 뭔가 랜덤하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특징을 잡을 수 있고, 그 특징에 의해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또 하나의 뭐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 이런 사진을 넣었을 때 개라고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전에는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여운 귀가 있고, 눈도 귀엽고, 코가 귀엽고, 뭐 4개의 다리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뭔가의 얼굴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룰. 이 규칙을 주고 이 룰에 해당하면 고양이, 그게 해당하지 않으면 강아지,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뭐 있다 보니까 이 룰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룰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줄 테니까 이런 사진을 갖고 한번 고양이의 특징을 한번 추출해봐. 그리고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징을 갖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맞춰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뭔가 기계가 있으면 뭔가 컴퓨터에 이 고양이 사진 15만 장을 주고 15만 장들의 사진을 봐서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 알아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의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고양이, 강아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와 강아지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기계의 경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보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의 특징이 몇 개인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1000만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억 개일 수도 있고 이건 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고양이 특징은 뭐 10억 개가 있어 아니면 100만 개가 있어 아니면 1000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이런 특징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개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한번 패턴이 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특징이 만약에 1000만 개라고 지정이 된다고 치면 각각의 특징별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가중치를 막 줘요. 뭐 1번 그러니까 x1이라고 하는 특징 이거 뭐 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상식 개념을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1000개까지의 특징이 있다고 치면 이 특징별로 어떤 것이 중요해 라고 하는 뭔가의 가중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었을 때 X1이라고 하는 특징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귀 관련된 특징이다. 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뭔가 뾰족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가중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가중치가 낮아지면 낮게 해주고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고양이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가중치를 준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긴 해요.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을 몇 개로 정할 것이냐. 많이 정하면 정할수록 사실 잘 분류합니다. 그럼 매개 변수를 정해서 이 매개 변수의 가중치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내면 어떤 사진이 들어와도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분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돌려봄으로써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를 잘 맞추게 되었다.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매개 변수를 1000만 개, 뭐 1억 개라고 지정한다고 치면 아까 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왜 잘 맞춰?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고양이는 귀가 뾰족해요. 아니면 입이 뭔가 몰려 있어요. 아니면 뭔가 털이 여기 코에 있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인공지능은 왠지는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 15만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 1000만 개 또는 1억 개의 특징을 갖고 잘 분류했다. 라고 하는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우리가 이제 언어, 챗GPT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구글이나 뭐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을 그냥 다 넣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다 넣고 어떤 단어가 나왔었을 때 이 다음 단어로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고양이의 특징을 추출한 것처럼 뭔가의 문장이 있었을 때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치면 나는 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치면 학교다 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딱 들어도 나는 뭐 특정 명사다 김민준이다 라고 하는 거와 같이 이런 패턴들을 다 찾아가지고 학습시켜 놓은 게 쉽게 생각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챗GPT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종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운영체제는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CPU, 뭐 램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마다 뭔가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운영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들 우리가 만약에 PPT를 쓴다 아니면 뭐 한글과 컴퓨터를 쓴다 엑셀을 쓴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도비를 쓴다 라고 한다면 이제 AI가 무조건 이 소프트웨어 같이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이제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락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자료 정리가 되어 있죠. 뭐 문학이냐, 과학기술도서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뭐 분류가 되어 있고 저자의 이름,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하이라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찾기는 굉장히 쉽지만 뭔가에 바로 검색해서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을 만듦으로써 이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못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 기억으로는 못 믿기 어렵고 키워드는 아주 정확히 겹쳐야 자료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이 계층적 접근과 키워드 매칭을 좀 약간 합친 맥락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맥락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똑똑한 컨설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ChatGPT, 클로드, 제미나이, 라마 뭐 굉장히 많은 AI들이 있는데 그 LLM이라고 부를 건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모르셔도 됩니다. 여튼 이런 모델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델들이 있으면 나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층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정확한 키워드를 몰라도 이 맥락을 이해해서 검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검색으로 내가 어떤 자료를 분명히 몇 주 전에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AI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뭔가의 글 그리고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어떤 자료의 리스트를 준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이 GPT-4.5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었을 때 이제 아들하고 뭔가 이제 아버지가 이런 사인 함수 그러니까 삼각형의 사인 값을 계산하는 뭔가의 방식을 뭔가 풀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사인값 어떻게 계산하면 돼? 라고 했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이 얘기해보고 어떤 부분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화면에 보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AI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사인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히 검색하고 찾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의 맥락, 나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을 주는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의 특징으로는 협업 파트너라는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맥락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AI를 잘 활용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 뭐 의사소통에도 이런 협업 파트너로서의 AI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뭐 도구를, 뭐 망치를 써서 못을 박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는 거고 뭐 논문이라든지 뭐 책을 읽는다고 치면 이 클로드라고 하는 뭐 인공지능 아니면 뭐 챗GPT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책이라고 하는 것의 본문을 모두 복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이 논문의 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약본이 나오면 어떤 부분이 틀린 것 같아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책이 있다고 했었을 때 더 빨리 읽을 수도 있고 그 읽은 것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이 책의 글쓴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협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잘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각이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AI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에 가장 밀접한 단어를 찾아줘 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들이 계속 생성되는 식으로 AI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뭔가의 자료더라도 뭔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추후 이 글쓰기와 의사소통에서는 특히 이런 환각작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강의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또한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답변을 잘해주냐 못해주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강의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 텍스트, 그러니까 타이핑해서 쓴 이런 정보만을 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음성, 동영상까지 이제 모두 반영하는 형태로 AI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AI가 예전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텍스트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고 이 응답을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형태로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치면 굉장히 느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한 번에 이미지, 텍스트, 음성, 동영상 다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음성 그대로 받아들여서 텍스트로 변환할 필요 없이 응답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 변환 모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단순하게 타이핑된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 뭐 음색, 웃음, 노래, 감정, 뭐 여러 명의 발화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고, 이런 정보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뭔가 표현이 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이 딥러닝의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은 이제 인간은 단순하게 텍스트만으로 이제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각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뭔가 종합적인 멀티모달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똑같이 그렇게 학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진화할 수 없다. 그래서 월드 모델,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아까 ASAI 같은 슈퍼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다중 모달 데이터를 학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규모의 법칙이라고 했었을 때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많으면 그리고 데이터 수가 굉장히 많으면 아까 얘기했던 특징들을 그러니까 뭐 가중치의 개수를 많이 학습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매개변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돈이 많이 들고 컴퓨팅 파워 늘리려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사야 되니까 돈 많이 들겠죠. 그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를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치면 ChatGPT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니 이제 매개 변수를 좀 줄이고 학습 데이터의 수를 좀 늘려보거나 아니면 이런 학습 데이터 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이 퀄리티를 좀 높여가지고 성능을 높여보자. 예를 들면 아까 구글에 나와 있던 여러 문서를 다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만 학습시키겠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결합되어 있는, 지식이 종합되어 있는 뭔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논문만 학습시켜서 이런 답변의 퀄리티를 높여보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매개변수가 작아지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한 대의 PC나 스마트폰에 올려질 수 있는 AI가 가능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내 그냥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에 올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제 AI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개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다는 거고 클라우드에 올라가지 않고 내 핸드폰에만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개인화가 쉬워진다는 거고 각각의 기업에서도 자사의 데이터를 넣고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에이전틱 AI, 뭐 에이전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라고 하는 시대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만 요약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뭐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다면 글쓰기 과정을 좀 재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AI를 협업 파트너로 생각하고 공동 저자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 뭐 맞춤법을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거에 더 나아가서 공동 저자로 좀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자료조사, 개요 작성, 초고 작성, 교정까지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잘 활용한다면 이제 글쓰기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료조사와 이해, 뭐 아이디어 생성 및 구체화 또한 AI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한번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핵심 역량이 이 글쓰기를 쓸 때, 글쓰기에서 AI를 쓸 때 이런 위에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잘 하려면 이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을 잘할 수 있다는 방식,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뭔가의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맹신하지 않고 어떻게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후 한번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넘어 멀티모달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 음성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글쓰기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관련해서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 아니면 음성으로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텍스트를 변화해서 글의 초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에 사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뭔가 실습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소형 SLM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화된 글쓰기 환경에 도래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윤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프라이버시 윤리 문제도 한번 간략하게 다룰 예정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하나를 잡아보고 그 글쓰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사소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원래 오늘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추후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어떤 AI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수업이 좀 약간 30분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는 짧게 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